예를 들어서 내가 보이스피싱, 이거 보이스피싱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뭐 현금 수고해오는데 뭐 일당 10만 원 드릴게요 하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가담을 하게 된 것인데, 무죄 아니면은 가중처벌이에요.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 없습니다. 무죄 주장할 때는 무죄 아니면 실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이렇게 맡고 처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변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형사이혼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형태를 바꿔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의 구조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유형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볼게요. 나도 모르게 신용카드 발급, 배송기사 사칭한 사기, 기승. 뭐 문자가 오네요. 카드 발급 완료, 뭐 타인 요청 우려 시 바로 연락 주세요, 상담. 이런 경우 이제 내가 카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되고, 뭐 원격제 어플리케이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뭐 문제 뭐 불법 자금 뭐 검찰청으로 연결하고 불법 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현금 뭐 인출해서 수사관한테 전달해라. 뭐 이 부분은 똑같네요. 그 외에 뭐 추석에도 선물 배송을 위장한 보이스피싱 우려, 소포 상자로 범죄를 알려. 택배 회사 명의로 잘못된 주소 정보로 택배 배송이 일시 중단됐으니 링크를 클릭한 후 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사례가 빈번했다.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해간다. 이거 무섭네요. 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형하고 정말 지독하죠. 그렇다면 먼저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총책이 있습니다. 총책은 범행 전체를 뭐 기획하고 뭐 사람들을 구하고, 사실 이게 좀 장난스럽게 보여질까봐 좀 예시를 드는 게 꺼려지긴 하지만 그 도둑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판을 짜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총책이 판을 짜게 되면 주로 이 총책이 하는 일은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주로 콜센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자금 관리 등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기망책이랑 유인책이 있죠. 그 전화 걸어서 상대방 피해자들을 이제 기망하는 행위, 뭐 수사관 역할을 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대본을 준비하고 숙지해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책이 있는데요. 이 관리책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본체는 대부분 해외에 있어요. 국내에 있지 않고 다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사권이 좀 미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보이스피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기를 치는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현금 수거책을 이용해서 그들의 현금을 탈취해 갑니다. 편취해 갑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에 거주하는 현금 수거책 일당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현금 수거책이 하는 역할은 그 현금을 수거해 가는 건데, 말 그대로 피해자랑 대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검거될 확률이 가장 높은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자기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 수거책 등은 보통 제3의 인물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제3의 인물들, 현금 수거책이나 이 뭐 예금 계좌 인출책 등은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이 보이스피싱 일인지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책들이 이 현금 수거책 일을 하는 이 사람들, 속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게 합법적인 일인 것처럼 관리하고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타 뭐 어느 장소에 가서 얼마를 가져와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 외에 이 관리책의 주 업무가 이 현금 수거책을 계속해서 기망하고 속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이 이제 현금 수거책이랑 일수책 등이 있죠. 이 현금 수거책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알바몬이나 뭐 사람인 등 뭐 구인글 같은데 이제 내 이력서 같은 거 올려놔요. 그러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그쪽으로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이 사람의 이력서를 토대로 이 사람이 선호하는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한 일인 것처럼 속여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면서 너무 높은 그런 일당을 제시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일반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일당을 제시하면서 처음에는 합법적인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객이 세금 문제로 뭐 현금을 지금 뭐 가져온다고 하는데 마침 그 근처로 뭐 현장 일을 시킨 다음에 그 근처에 있으니까 받아와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일을 처음에는 시킵니다. 네, 굉장히 철저해요. 네, 그 속이기 위한 그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쯤에서 각설하고, 이렇듯 보이스피싱 일당은 뭐 점조직 형태,
그다음에 뭐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뭐 텔레그램을 이용한 뭐 소통 이러한 점들 때문에 우리 수사권이 그 핵심적인 일당을 잡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지 거의 뭐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렇다면 영상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서 내가 보이스피싱 일당인 줄 모르고 그리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붙잡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의입니다. 고의는 법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객관적인 행위 상황을 인식하고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죽인다는 일련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뭐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철근을 옮기고 있어요. 철근을 옮기다가 넘어져서 마침 그 뭐 수그려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뒤통수를 철근으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한테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죠. 따라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고 이 경우에 뭐라고 하죠? 법리적으로 과실이라고 하죠. 과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기본적으로 형사범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범만 처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살인죄,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죠. 그리고 내가 사람을 폭행하려는 고의로 사람을 때린 경우에는 폭행죄, 근데 내가 실수로 사람을 때린 경우에는 과실폭행, 폭행죄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사람을 때린 경우에 형사처벌은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일당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기의 그 고의가 인정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이스피싱, 이거 보이스피싱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뭐 현금 수고였는데 뭐 일당 10만 원 드릴게 하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가담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럼 이 가담하게 된 현금 수거책이 전부 무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실무상 대부분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형량도 굉장히 높아요. 이 경우에 우리 법원은 아주 무서운 개념을 적용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뭐냐?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알아 모르겠다.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용인하는 의사라고 하죠. 이제 뭐 현금 수거책들은 보통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 피해자들의 현금 수거하다가 그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때 이렇게 체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100이면 100 다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진실입니다. 그분들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 수사기관은 조사를 받는 내내 뭔가 이례적인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던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일이 나는 짐작은 못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대부분 대답을 하죠. 난 그냥 합법적인 일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례적인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들을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정상적인 회사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곳이 어디 있냐?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객의 현금을 직접 수령해오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어디 있냐? 그리고 면접을 지금 코로나 시대도 아니고 코로나 시대도 이제 뭐 위기 상황은 지났고 비대면으로 그렇게 면접을 보고 일을 하는 곳이 어디 있냐? 그리고 업무 지시를 또 텔레그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냐? 회사는 직접 가봤냐? 등등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하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피의자의 어떤 피고인의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뭐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그거에 맞서서 아니다. 피의자는 알지 못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해 가담했기 때문에 고의를 부정하는 여러 주장을 하면서 공방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현재 실무상 변호사한테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뭐 수사기관, 법원, 변호사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일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일당 10만 원 받고서 가담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리고 이게 너무나 명백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처벌받을 때 보면 범죄 처벌 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소시민이에요, 소시민.
이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내가 가담하는 걸 알았다면 과연 가담했을까요? 가담하지 않죠. 이거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본체를 잡을 수 없다 보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이 보이스피싱 일당들한테 현금 수거책 역할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이렇게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걸 위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뭐 이러한 실무상 처벌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뢰인분이 상담을 하러 오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무죄를 주장할 사안인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냥 집행유예를 목표로 가닥을 잡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싶죠. 그런데 무죄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무죄 아니면은 가중처벌이에요.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 없습니다. 무죄 주장할 때는 무죄 아니면 실형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의뢰인한테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그렇게 변론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 규정이 적용될까요? 간단합니다. 사기가 적용됩니다. 사기죄. 그리고 이 모든 조직원들은 공동정범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뭐 총책,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인책, 뭐 현금 수거책, 관리책, 뭐 자금 관리책, 뭐 여러 가지 등등 기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전체 범행에 대해서 전부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책이 하는 역할이 있고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죠. 일부 실행, 전부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 현금 수거책 일을 하신 분들은 내가 이 현금 수거책 일을 뭐 2번 했어요. 2번 하면서 그때마다 일당 한 15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의 수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현금 수거해온 금액은 뭐 1억 해서 2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2억 원을 사기친 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공동정범의 아주 무서운 개념인데,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억울하죠. 밀폐적 고의도 억울한데 또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에 이 피해 금액에 대해서 내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액수에 따라서 이제 검사 구형이 나뉘는데, 보통 이 편취 금액, 현금 수거용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보통 1년 전후로 이제 구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결 선고는 그것의 한 반인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이제 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한 2, 3년 정도, 2에서 4년 사이를 검사가 구형을 하고요. 3억 원 이상이 되면은 뭐 5년에서 7년 사이로 그 액수가 많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이렇게 맡고 처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변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의뢰인이랑 변호하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참 그냥 좀 운이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리석어서 어리숙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판사도 특히나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서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미필적 고의는 그거예요. 이제 너 이게 뭔가 이상한 일들이라는 이런 객관적인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보통 회사 어떤 뭐 채용 절차와는 다른 이 이례적인 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면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특히 판사죠. 판사가 아니 이러한 이례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겠다는 그런 의심은 없었어요? 라는 의문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 의문이 곧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아닙니다. 내가 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소명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겠죠.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보이스피싱 채용 공고를 보고 속아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데, 해당 채용 플랫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형사 책임은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민사 책임에 있어서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건 뭐 학설적인 논의이긴 하는데, 그럼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따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A가 B를 살해했어요. 근데 뭐 그때 뭐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총을 만든 사람, 어떤 사람이 총을 그 사람한테 팔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총으로 저 사람을 쏴 죽이진 않았겠죠. 그리고 총을 판 사람한테도 인과관계가 사실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뭐 계속 인과관계를 뭐 흘러 가자면 이 사람을 낳은 어머니가 이 사람을 낳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죄를 죽일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건 어디까지로 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어요. 너무 내용이 깊어져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사실 뭐 이 채용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모든 그 절차를 문서를 위조하거나 해서 아마 거쳤을 겁니다. 당연히 거쳤으니까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제대로 확인을 했다는 것이 뭐 소명이 된다면 뭐 형사범죄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민사상 어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지지 않습니다. 네. 않을 것 같습니다보다는 정말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뭐 채용 플랫폼들이 아마 신원 확인 절차를 제가 이걸 안 해봐가지고 신원 확인 절차를 잘 거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신원 확인 절차를 굉장히 강화하는 방법이 이제 보이스피싱 일당이 채용 플랫폼에서 뭐 활개치는 그런 점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채용 플랫폼에 그 팝업으로 그냥 보이스피싱 일당 조심하세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예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어떤 일을 시키고 뭐 어떻게 뭐 면접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그런 팝업이나 이런 공고글이 뭐 있다면, 오히려 이 채용 플랫폼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 그 선량한 국민들이 속아서 뭐 현금 수거책 일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시에 보이스피싱 알바를 피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진짜 조금만 이상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보이스피싱 일들은 사실 아무리 합법적인 일인 것처럼 뭐 뭔가 뭐 서류를 뭐 보여주고 막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상해요. 뭐 어디 가서 사진 찍어오라 그러고, 아니 뭐 되게 이상합니다. 그냥 되게 이상하고, 그리고 우선은 그 회사가 있기는 하는데 회사를 안 불러내요. 단기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비대면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 텔레그램 이용하고, 딱 봐도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이상한 걸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상한 일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서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검색해보니까 이거 뭔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내가 지금 거기 가담하게 된 것 같다 라고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나의 그 고의를 부정하는데 아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네, 오늘은 보이스피싱 일당 조직의 뭐 조직도를 간략하게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속아서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역할 등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지, 고의를 부정하는 주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뭐 속아서 보이스피싱 일당에 연루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